반쪽 같은 소리 하지마. 이제 내 거야. 나쁜 년이라고 하지마. 나쁜 건 너의 그녀야. XOXO. 버릇처럼 뱉던 네 말처럼 보기 좋게 끝났잖니. 친구치곤 예쁜 여사친은 개뿔. 걔한테 지금 너를 뺏긴 거니. 눈을 뚝 던져 I'm falling. M-I-G-6-5 I'm rolling. 이 두 글자를 지워야겠지. 우리 너무 미워도 I should let it go. 두 번 다시 널 보고 싶지 않아. XO. 반쪽 같은 소리 하지마. 내 반쪽 이제 내 거야. 나쁜 년이라고 하지마. 나쁜 건 너의 그녀야. XOXO. 사탕 발린 말투 달콤했던 만큼 아프니까 제발 don't speak. Yeah. 아프니까 청춘 바람만큼 젊음. 거울 속에 난 still pretty. Yeah. Oh no 지졌어 너의 photo. 지웠어 너의 번호. Bitch 나는 solo. Plenty fish up in the sea but they don't swim like me, you know it. Keep on rolling if you miss it. Oxen kisses exonosis for ya. 미워도 I should let it go. 두 번 다시 널 보고 싶지 않아. XO. 반쪽 같은 소리 하지마. 내 반쪽 이제 내 거야. 나쁜 년이라고 하지마. 나쁜 건 너의 그녀야. XOXO. 반쪽을 줬던 내가 안타까워. Had enough. 다시 줘도 원하지도 않아. Just because. 반쪽 같은 소리 하지마. 내 반쪽 이제 내 거야. 나쁜 년이라고 하지마. 나쁜 건 너의 그녀야. XOXO. 거울 앞에서 또 연습해. 두 눈을 크게 떠. 이런 표정을 난 좋아해. 어떻게 하면 더 연약해 정초해 보일까. 안 꾸민 듯 꾸며보곤 해.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라 넌. Let me just say it now. 두려운 내 모습까지 감싸 안아줘.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마음까지 끌어떠는 것은 결국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dumb dumb dumb. 수수한 내 눈빛 보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let's play dumb dumb dumb. 원래 많이 못 먹어요. 양이 적어서. Yeah. 발은 절대 못 잡아요. 너무 무서워. 난 I ain't got time for that. Try to act the part and rewind it back over and over. Show's over. Take or leave. It's make love or make believe.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라 넌. Let me just say it now.
춤춰 you dumb dumb.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마음까지 끌었다는 듯은 결국 이게 다 날 위한 거야 dumb dumb dumb. 수수한 내 눈빛 보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let's play dumb dumb. Let's play dumb dumb. Let's play dumb dumb dumb. Hey dumb dumb. 네가 사랑에 빠진 건 내게 왜 이대로 dumb dumb. Hey dumb dumb. 이제 애쓰지 않아도 잠이 돼 I'm the one one. Hey dumb dumb. 네가 사랑에 빠진 건 내게 왜 이대로 dumb dumb. Hey dumb dumb. 이제 애쓰지 않아도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日本と韓国の皆さん、今からスーパースターが誕生します。ちゃんと見てください。ジェイキーさんとディエクさん。그러니까 우리가 존나 유명해진다는 말이야. 좀 있으면 삼각별에 빨간 차를 몰듯해.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도쿄 타쯤에 먹고 살 것 같아. 진짜 별을 따줄 순 없게. 내가 별이 돼서 네 세상을 다 비춰줄게. 조금 이따 너는 진짜 슈퍼스타가 될 듯해. 우린 뱅길 때 교통처럼 이용할 듯해. 무형 래퍼 정적 계속 수영하던 요즘에 소년들이 내 노래를 따라 부르게. 나 진짜 한마디면 될 것 같아 fucking now it. 말이 시가 된다면 이제 내 삶은 풍작이지. 뱉어놓은 만큼 만들었잖아 좋은 거. 이제 버버리를 잊고 싶어. 하루 나라 입에 하이볼을 먹으며 약했어. 좀 있으면 삼각별에 빨간 차를 몰듯해.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도쿄 타쯤에 얻고 살 것 같아. 진짜 별을 따줄 순 없게. 내가 별이 돼서 네 세상을 다 비춰줄게. 조만간 star cause I'm a star. 좋아하는 멀리 날아가 날 기다린 너에게 말야지.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별을 보는 게 맞아. 그들은 거품이 거치고 나면 내가 들으는 게 지떡은 빛. 위에 숨어있던 과의 세상을 먹어치워버린 내 오타쿠 쉣. 좋아해주는 내 팬들에게는 언제나 아리가또. 너네 때문에 내가 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버버리를 입자. 우리 팀복으로 말야 또 팬복으로 말야. 넌 안 될 거를 말아. 지나나 집으로 날 바라보는 눈으로 말아. 사람들은 날 향해 영원히 눈으로만 말할 수 있까. 선물할게 잠시 관이 티켓. 중고딩 때 못했던 거 비행을 10대 뒤에서 이력 조심히. 있으면 삼각별에 빨간 차를 몰듯해.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도쿄 타쯤에 먹고 살 것 같아. 진짜 별을 따줄 순 없게. 내가 별이 돼서 네 세상을 다 비춰줄게. 좀 있으면 삼각별에 빨간 차를 몰듯해.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도쿄 타쯤에 먹고 살 것 같아. 진짜 별을 따줄 순 없게. 내가 별이 돼서 네 세상을 다 비춰줄게. 조만간 star cause I'm a star. 좋아하는 멀리 날아가 날 기다린 너에게 말야지.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별을 보는 게 맞아. 내가 내 인기를 다 잃어도 내가 있는다면 낮은 돈 혹여난 너를 가 두 눈으로 밤새 암스테카면 막와. 매마다 내 잠바 가방은 새롭지. 그런데도 주문해 매마다 새로이. 혹여난 너를 가 눈으로 밤새 암스테카면 막와. Count my bag, count my bag, jamming and count my side. Count my bag, count my jamming and count my side. Count my bag, jamming and count my side. Count my bag, count my money, then count my side.
알지 나 사랑하는 건 내 밴드 돈 노린될 수도 있어 나 킬러 많아 인기도 나를 봄다 소리 질러 다운 래퍼 새끼들 밀러 yeah yeah 이런 밤을 갖는 일이 도무지 나는 안돼 하지 못해 난 relax 잠시 돌아봐 my bad 다들 다 그대로인데 왜 이리 자주 겁이 나는지 말해 어떤 멋진 삶이지 어느 외로움에 점쳐든 자식이 결국엔 드러난 내가 널 아는 일보다 더한 게 더 날이 더 많잖니 내가 내 인기를 다 잃어도 내가 잃는다면 나진 인돈 혹여 난 너를 잃을까 두 눈으로 밤새 I'm still counting my guap 매마다 내 잠바 가방은 새롭지 그런데도 주문해 매마다 새로워 혹여 난 너를 잃을까 눈으로 밤새 I'm still counting my guap Count my bag, count my bag Driving and count my son Count my bag, count my driving and count my son Count my bag, count my bag Driving and count my son Count my bag, count my money then count my son 모든 것이 진행돼 달라진다 믿을게 너무 배신감이 커 난 그대로라는 게 두려워져 너가 날 아직도 떠날 것 같아서 죽은 네 말없이 너는 내 팔에 맘 놓고 잠들지 빠른 날 신이 지금에 가득해 허나 그런 일은 없단 걸 받아들인 후에 내 심장이 내려 내 팔을 빼 걱정 주기 싫어 서랍장 한켠에 깊이가 중약은 물 없이 삼킨 뒤 새까만 옷장에 가또 눈으로 밤새 I'm still calm 내가 내 인기를 다 잃어도 내가 잃는다면 나진 인돈 혹여 난 너를 잃을까 두 눈으로 밤새 I'm still counting my guap 매마다 내 잠바 가방은 새롭지 그런데도 주문해 매마다 새로워 혹여 난 너를 잃을까 눈으로 밤새 I'm still counting my guap Count my bag, count my bag Driving and count my son Count my bag, count my driving and count my son Count my bag, count my bag Driving and count my son Count my bag, count my money then count my son Hey boy, it's cold. When 사이렌이 울리면 나를 숨겨주던 여자가 있지 위험 오토바이에 깔으면 내 붕대를 감아준 여자가 있지 아무리 난 돈을 쓸어 담아도 널 생각해 난 담아두지 다른 여자들 날 휘감아도 넌 너를 생각하지 아무리 난 돈을 쓸어 담아도 널 생각해 난 담아두지 다른 여자들 날 휘감아도 넌 너를 생각하지 넌 바라싸도 너는 말해 래퍼들은 다 같은 얘기 Justin Bieber 모인다냐 전 세계 매일 너는 말해 래퍼들은 다 같은 얘기 멀리 다녔어 너네 곁에 항상 에스코 만난 같아서 착각에 빠져 살아 너무 바뀌어서 우리처럼 상황 너무 달라버리 제발 안가 다음에서만 액정보다 너에게 주면 될 줄 알았거든 가진 게 없을 때 줄 수 있었던 게 사랑뿐이라서 난 I was wrong 그건 나에게 fault 진짜 원해 난 real love 진짜 원해 난 real love 아무리 싫어 너만을 기다려 나는 눈 뜨고 수많은 밤을 그래서 내 눈이 빨개 이런 내 모습을 봐야 넌 지내고 싶어서 빨리 바꿨지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도 바꿨네 이 또한 다 지나가리 Why am I like this 내 생각뿐이는 아직 할 얘기 너무나 많지 눈으로 확인해줄래 글쎄만이 올라버린 이름같이 yeah 유만 부부 I'ma go 같은 눈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나한테 주문 Okay 다시 날 받아줘 네 남친 삼아줘 I got my pride on That's it, the last solar eclipse to be seen on this continent in this century. And as I said, not until August 21st, 2017, will another be visible from North America. That's 38 years from now. May the shadow of the moon fall on a world of peac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마이크 세팅을 지금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 평소랑 좀 많이 다를 텐데 마이크 소리 많이 작나요?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 아, 저 서울에서는 방송을 처음 키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도착해가지고 여러분들 거래는 잘들 하고 계신가요? 나스닥이 좀 올라갔는데 저는 모니터 지금 서울에서도 2개 쓰고 있습니다. 2개. 모니터 2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람 시야에 딱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때 딱 2개까지인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더 개인 취향인 것 같고, 저는 하나는 이제 보는 용이고 하나는 매매용, 조작용,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좀 오래 쉬고 있죠. 매매를 하고 싶은데 나스닥 나스닥 웨지 패턴 보시는 분들 아마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쵸? 제가 다음번에 이걸 로그인 해놓겠습니다. 귀찮아가지고 로그인 안 하다 보니까 요즘 거래를 안 하니까 사실 트레이딩 뷰 킬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방송 때만 잠깐씩 켜가지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거래 전략을 좀 구사하시려고 요즘 시장을 보고 계신가요? 궁금한데 최근에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 있었죠? 화질은 제가 설정을 잘못하고 켜가지고 다음 방송 때 되돌려 놓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잠깐 방송 킬 것 같은데 수렴 이탈 후 리테스트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나스닥은 그래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디가 될 거냐 하는 건데, 지지저항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런 구간이 그나마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이런 구간, 지저항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게 매수세가 붙었던 구간에서 항상 또 붙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도 매물대랑 매물대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반등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일봉 마감을 좋게 하면은 주봉이나 일봉 마감 좋게 하면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아마 비트코인도 같이 그래도 좀 매수세가 붙어서 반등세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트레이더들이 봉 마감을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봉 마감이 어떻게 잘 돌파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술적 반등에 근거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은 61.8% 구간 얘기 많이 하죠. 반등세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트레이더들은 더 낮은 구간일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또 매도세가 작용할 거기 때문에, 매도세가 결국 작용하는 구간은 계속 이런 구간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이전에 매도세가 있었던 구간, 이전에 또 고점을 찍었던 구간, 매도세가 들어왔던 구간, 매도세도 있었던 구간, 또 파는 곳에서 또 팔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 반등이 나온다면. 원래 약세장에서는 저항을 많다고 느끼죠. 저항이 올라가는 구간마다 전부 다 저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은, 반등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문제는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물론 아직도 남아있기는 해요. 예전 시장에 비하면은 많은데, 예전에 이제 시장이 2018년도 17년도 때 이제 죽었을 때에 비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이게 과연 이만큼 끌어올릴 자금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면 이 정도에 대한 반등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 거래를 이제 나스닥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제 전제로 내가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한다면은, 단기 반등 시장 예측하고 만약에 거래를 하면은, 거래를 그럼 어디서 내가 일단 관점은 롱인데 그럼 기회를 어디서 엿볼 거냐, 그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트렌드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즉각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기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가격이 한 번 더 저항을 받았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지지를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나스닥이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은 매수가 더 급격하게 붙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손익비 거래도 좋은데 이제 좀 더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래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좋은 거래 기회 중에 하나, 이건 이제 진입 가격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좋은 이제 기회는, 가격이 돌파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빠질 때,
이런 지지 구간을 찾아보던가, 매물대랑 이제 겹치는 어떤 추세선에 대한 리테스트 구간, 이런 구간도 있고요. 두 번째 거래 기회. 그리고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나올 시에 매수 기회를 안 주고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봉 마감을 보고,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너무 이제 고가의 추격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봉 마감을 보고 뭐 중간 자리에서 적절하게 진입을 하든가 3번,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이런 좀 강력한 지지 구간, 강력한 어떤 수평적인 지지 구간에 도달했을 때 한번 거래 기회를 엿본다던가 4번. 뭐 되게 다양한 거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롱 관점으로 보실 때 내가 롱 관점에서 거래를 한다고 쳐도 나는 약세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은 결국에 올라가면 또 저항에 부딪힌다. 그 저항이 그러면은 가장 이제 유력한 곳은 어디냐,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빨리 저항을 만날 곳은 어디냐 보면은 이런 구간이긴 해요. 한 26,000, 27,000에서 28,000달러 정도 구간, 이런 구간이 가장 유력하고, 그 이전에는 이제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피보나치적인 반등 구간으로 이제 수익 익절을 보는 트레이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끌고 가는 좋은 전략은 가격이 어느 구간 이상 내려왔을 때 스탑 나가는 게 제일 수익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겠죠, 아마.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제가 봤을 때 거래 기회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은 아니다. 지금 구간은 좀 어렵지 않나,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갖춘 거래 전략은 아니지 않나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의 거래 전략에 따라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롱 관점이긴 해요. 근데 좀 좋은 자리가 있나 찾아보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아마 시간봉 마감이나 4시간봉 마감이 양봉 캔들, 긴 양봉 캔들로 마감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감되거나 하면 또 따라붙는 트레이더들은 있긴 할 거예요. 휩소 조심하시고요. 최근에 제가 휩소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휩소가 많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쨌든 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만 가격이 움직여도 변동성이 사실 크죠. 옛날에는 뭐 한 600불 움직여도 막 1%였는데 이제 200불만 움직여도 1%니까. 여러분들은 거래 좀 어떻게 진행들 하고 계신가요? 또 새로운 거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제 관점에서는 그 거래 전략이 어떤지 한번 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라면은 방금과 같은 자리에서 보통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이라 나스닥 일봉 12,000 위에서 마감해도 뚫고 내려올 수 있음. 뭐 그건 뭐 당연하죠. 당연히 뭐 가격이 11,000이 아니라 뭐 그 이상을 가도 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어쨌든 뭐 단기 거래 전략이니까요. 사실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단기적으로. 근데 쇼기회를 어디서 볼 거냐라는 거는 사실 되게 좀 리니어한 자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냥 경험상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반등은 여러분들을 취하게 할 수 있다. 반등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점 반등 올 것 같은데 매물대 자리 아니면 뭐 이런 저항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수평적인 저항이랑 이 추세적인 저항이 같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막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건 이론상으로는 유리하거든요. 지지저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막 여러분들이 막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런 자리에서 막 포지션 엄청 크게 들어간다던가 막 이거 인생 자리다, 인생 베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시장이 한 번에 죽진 않거든요. 거래량도 그렇고 반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진 않는다. 보면 시장이 진짜 진짜 거래량이 진짜 줄어들고 진짜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세기말 분위기까지 가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반등이 강할 수 있다. 반등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면은 그럼 진짜 거래량이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아마 거래량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강한 상승에 취하지는 마라.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제가 봤을 때 늦진 않거든요. 이런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예요. 4만 같은 구간. 이런 구간 진짜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간도 예를 들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 그럼 그때는 이제 시장을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메이저한 매물대 구간이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좀 조금 더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방송을 뭐 바로 꺼도 되겠지만 오늘 짧게 방송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영상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유익한 것도 유익한데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헤지펀드의 그 전설인 레이달리오가 그 쓴 책 있거든요. 책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그 정리한 건데 그거 같이 3부까지 보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3부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아마 한 35분? 40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고 뭐 따로 보실 분들은 따로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보신 분들은 뭐 두 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레이달리오는 플랫폼이 트위치인가요? 어쨌든 뭐 그거 같이 보고 저는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이크 상태 좀 어떤가요? 이거 설정을 다시 할 거긴 한데 지금 완전 기본 설정이어가지고 예전 뭐 방송이랑 뭐 좀 많이 다른지 어떤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약간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영화 한 편 보신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4분이네요. 저 틀어놓고 저 할 일 하다가 영상 끝나면은 여러분들이랑 잠깐 놀다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팝콘 가져오실 분들 가져오세요.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 메타가 뭐 웹3일까요? 라고 여쭈시는 분이 계신데 웹3는 솔직히 말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개념에 대해서 너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우리 웹3다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메타가 되려면은 그 관련된 정말 센세이셔널한 프로젝트가 하나 나와야 돼요.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그 메타가 오려면. 그리고 솔직히 메타도 만들기 나름인 게 진짜 뭐 NFT도 그렇고 디파이도 그렇고 뭐 디파이 같은 경우는 뭐 유니스왑 같은 기업이 있었지만 어쨌든 멀티체인이요? 멀티체인은 뭐 제가 기술적으로 뭐 잘 아는 분야는 아니라서 그것도 아직 입증한 게 딱히 없잖아요. 멀티체인이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진짜 좋은 뎁과 뎁을 연결하거나 진짜 예를 들어서 파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도 멀티체인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랑 뭘 연결했었죠? 어쨌든 연결을 했는데 그게 한계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유저 수가 적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유저 수가 적다 보니까 기대감에서 끝났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결국에는 유저를 확충하느냐, 이게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지 그 용어가 중요하진 않다. 네. 성공했을 때 그런 용어들을 붙인 프로젝트들이 주식처럼 테마주로 묶여서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볼 수 있겠죠. 네. 오랜만에 채팅방에서 기프티콘 한번 쏠까요? 팝콘 기프티콘이 있나? 요즘 여러분들 영화 많이 개봉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즘 영화 개봉 많이 하니까 제가 뭐 영화관 팝콘을 한번 쏠까요? 영화 재밌는 거 이번에 되게 많이 개봉하는 것 같더라고요. CGV 팝콘 되게 비싸네. 많은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탑건 많이 지루하던데. 탑건 봤는데 뭐 끝나고 하든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영상 틀겠습니다. The changing world order. The times ahead will be radically different from those that we've experienced in our lifetimes, though similar to many times before. How do I know that? Because they always have been. Over my roughly 50 years of global macroeconomic investing, I've learned the hard way that the most important events that surprised me did so because they never happened in my lifetime. These painful surprises led me to study the last 500 years of history for similar situations, where I saw that they had indeed happened many times before, with the ups and the downs of the Dutch, British, and US empires. And every time they did, it was a sign of the changing world order.
This study taught me valuable lessons that I'm going to pass along to you here in a distilled form. You can find the comprehensive version in my book, Principles for Dealing with the Changing World Order. Let me begin with a story that brought me to this point, about how I learned to anticipate the future by studying the past. In 1971, when I was a young clerk on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United States ran out of money and defaulted on its debts. That's right, the U.S. ran out of money. How? Well, back then, gold was the money used in transactions between countries. Paper money, like the dollar, was like checks in a checkbook in that it had no value other than it could be exchanged for gold, which was the real money. At the time, the United States was spending a lot more money than it was earning by writing a lot more of these paper money checks than it had gold in the bank to exchange for them. As people turned these checks into the bank for gold money, the amount of gold in the U.S. started to dwindle. It soon became obvious that the U.S. couldn't keep its promises for all the existing paper money, so people holding dollars rushed to exchange them before the gold ran out. Recognizing that the U.S. was going to run out of real money, on Sunday evening, August 15th, President Nixon went on television to tell the world that the U.S. was breaking its promise to let people exchange their dollars for gold. Of course, he didn't say it that way. He said it more diplomatically, without making it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as defaulting. The strength of a nation's currency is based on the strength of that nation's economy. And the American economy is by far the strongest in the world. Accordingly, I have direct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ake the action necessary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 watched in awe, realizing that money as we understood it was ending. What a crisis. I expected the stock market to plunge the next day, so I got on the exchange floor early to prepare. When the opening bell rang, pandemonium broke out, but not the kind I expected. The market was up, way up, and went on to rise nearly 25%. That surprised me, because I never experienced a currency devaluation before. When I dug into history, I discovered that the exact same thing happened in 1933 and had the exact same effect. Then, paper dollars were also linked to gold, which the U.S. was running out of because it was spending more paper money checks than it had gold to exchange for them. And President Roosevelt announced on the radio that he would break the country's promise to exchange dollars for gold. It was then that I issued the proclamation providing for the National Bank holiday. And this was the first step in the government's reconstruction of our financial and economic fabric. The second step, last Thursday, was the legislation promptly and patriotically passed by the Congress, confirming my proclamation and broadening my powers so that it became possible, in view of the requirement of time, to extend the holiday and lift the ban of that holiday gradually in the days to come. This law also gave authority to develop a program of rehabilitation. In both cases, breaking the link to gold allowed the U.S. to continue spending more than it earned, simply by printing more paper dollars. Since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ollars without an increase in the country's wealth, the value of each dollar fell. As these new dollars entered the market, without a corresponding increase in productivity, they went to buy lots of stocks, gold, and commodities, and hence caused their prices to rise.
As I studied more history, I saw that the exact same thing happened many, many times before. I saw that since the beginning of time, when governments spent much more than they took in taxes, and conditions got bad, they ran out of money and they needed more. So they printed more, a lot more, which made its value fall and made the prices of most everything, including stocks, gold, and commodities, rise. That's when I first learned the principle that when central banks print a lot of money to relieve a crisis, buy stocks, gold, and commodities because their value will rise and the value of paper money will fall. This printing of money is also what happened in 2008 to relieve the mortgage-driven debt crisis, and in 2020 to relieve the pandemic-driven economic crisis, and it almost certainly will happen in the future. So I suggest that you keep this principle in mind. These experiences gave me another principle, which is to understand what is coming at you, you need to understand what happened before you. That principle led me to study how the Roaring '20s bubble turned into the 1930s depression, which gave me the lessons that allowed me to anticipate and profit from the 2007 bubble, turning into the 2008 bust. All these experiences led me to develop an almost instinctual urge to look to the past for similar situations, to learn how to handle the future well. Changing orders. Over the last few years, three big things that hadn't happened in my lifetime prompted me to do this study. First, countries didn't have enough money to pay their debts, even after lowering interest rates to zero, so their central banks began printing lots of money to do so. Second, big internal conflicts emerged due to growing gaps in wealth and values. This showed up in political populism and polarization between the left, who want to redistribute wealth, and the right, who want to defend those holding the wealth. And third, increasing external conflict between a rising great power and the leading great power, as is now happening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o I looked back. I saw that all these had happened together before, many times, and nearly always led to changing domestic and world orders. The last time this sequence happened was from 1930 to 1945. What exactly is an order, you might ask? It's a governing system for people dealing with each other. There are internal orders for governing within countries, typically laid out in constitutions. And there is a world order for governing between countries, typically laid out in treaties. Internal orders change at different times than world orders, though whether within or between countries, these orders typically change after wars. Civil wars within countries, international wars between countries. They happen when revolutionary new forces defeat weak old orders. For example, the U.S. internal order was laid out in the Constitution in 1789 after the American Revolution, and it is still operating today, even after the American Civil War. Russia got rid of its old order and established a new one with the Russian Revolution in 1917, which ended in 1991 with a relatively bloodless revolution. China began its current internal order in 1949 wh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on the Civil War. You get the idea. The current world order, commonly called the American World Order, formed after the Allied victory in World War II, when the U.S. emerged as the dominant world power. It was set out in agreements and treaties for how global governance and monetary systems work.
In 1944, the New World Monetary System was laid out in the Bretton Woods Agreement and established the dollar as the world's leading reserve currency. A reserve currency is a currency that is commonly accepted around the world, and having one is a key factor in a country becoming the richest and most powerful empire. With a new dominant power and monetary system established, a new world order begins. These changes take place in a timeless and universal cycle that I call the Big Cycle. I'll start with a quick overview, then give you a more complete version, and then direct you to my book if you want more. As I studied the 10 most powerful empires over the last 500 years and the last 3 reserve currencies, it took me through the rise and decline of the Dutch Empire and the guilder, the British Empire and the pound, the rise and early decline in the United States Empire and the dollar, and the decline and rise of the Chinese Empire and its currencies, as well as the rise and decline of the Spanish, German, French, Indian, Japanese, Russian, and Ottoman empires, along with their significant conflicts, as measured in this chart. To understand China's patterns better, I also studied the rise and fall of Chinese dynasties and their monies back to the year 600. Because looking at all these measures at once can be confusing, I'll focus on the 4 most important ones: the Dutch, British, US, and Chinese. You'll quickly notice the pattern. Now let's simplify the form a bit. As you can see, they transpired in overlapping cycles that lasted about 250 years, with 10 to 20-year transition periods between them. Typically, these transitions have been periods of great conflict because leading powers don't decline without a fight. So how am I measuring an empire's power? In this study, I used 8 metrics. Each country's measure of total power is derived by averaging them together. They are education, inventiveness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s, economic output, share of world trade, military strength, the power of their financial center for capital markets, and the strength of their currency as a reserve currency. Because these powers are measurable, we can see how strong each country is now, was in the past, and whether they're rising or declining. By examining the sequences from many countries, we can see how a typical cycle transpires. And because the wiggles can be confusing, we can simplify it a bit to focus on the pattern of cause-effect relationships that drive the rise and decline of a typical empire. As you can see, better education typically leads to increased innov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with a lag, the establishment of the currency as a reserve currency. You can also see that these forces then declined in a similar order, reinforcing each other's decline. Let's now look at the typical sequence of events going on inside a country that produces these rises and declines. In a nutshell, the big cycle typically begins after a major conflict, often a war, establishes the new leading power and the new world order. Because no one wants to challenge this power, a period of peace and prosperity typically follows. As people get used to this peace and prosperity, they increasingly bet on it continuing. They borrow money to do that, which eventually leads to a financial bubble. The empire's share of trade grows, and when most transactions are conducted in its currency, it becomes a reserve currency, which leads to even more borrowing. At the same time, this increased prosperity distributes wealth unevenly, so the wealth gap typically grows between the rich haves and the poor have-nots. Eventually, the financial bubble bursts, which leads to the printing of money,
and increased internal conflic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hich leads to some form of revolution to redistribute wealth. This can happen peacefully or as a civil war. While the empire struggles with this internal conflict, its power diminishes relative to external rival powers on the rise. When a new rising power gets strong enough to compete with the dominant power that is having domestic breakdowns, external conflicts, most typically wars, take place. Out of these internal and external wars come new winners and losers. Then the winners get together to create the new world order, and the cycle begins again. As I looked back, I saw that thes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drove the cycles of rises and declines all the way back to the Roman Empire. I saw how the stories of each one of these cycles blended together with others before, during, and after, in the same way as each individual story blends with others to make the epic 500-year story that is our collective history. And like human life cycles, no two are exactly the same, but most are similar. They're driven by logical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that progress through stages from birth to strength and maturity to weakness and inevitably decline. However, that's like saying a person's life cycle takes 80 years on average, without recognizing that many are much shorter and many are longer. While age can be a good indicator of future longevity, a better way is to look at health indicators. One can do that with empires and their vital signs too. I found that by watching the indicators of power change, I was able to see what stage a country was in, which helped me to anticipate what was likely to come next. Now, I'll take you through the big cycle in more detail. Give me 20 minutes and I'll give you the last 500 years of history and show you the similar patterns across the Dutch, British, US, and Chinese empires. 500 years of big cycles. I'm going to describe the typical cycle by dividing it into 3 phases: the rise, the top, and the decline. The rise. Successful new orders that rise, both internal and external, are typically started by powerful revolutionary leaders doing 4 things. First, they win power by gaining more support than the opposition. Second, they consolidate power by converting, weakening, or eliminating the opposition so they don't stand in their way. Third, they establish systems and institutions that make the country work well. And fourth, they pick their successors well, or create systems that do that. Because a great empire requires many great leaders over several generations. At this stage, soon after winning the fight, there is typically a period of peace and growing prosperity because the leadership is clearly dominant and has broad support, so no one wants to fight it. During this phase, leaders within the country have to design an excellent system to raise the country's wealth and power. First and foremost, to be great, they must have strong education, which is not just teaching knowledge and skills, but also strong character, civility, and work ethic. These are typically taught in the family, schools, and religious institutions. That provides a healthy respect for rules and laws, order within society, low corruption, and enables them to unite behind a common purpose and work well together. As they do this, they increasingly shift from producing basic products to innovating and inventing new technologies. For example, the Dutch rose to defeat the Habsburg Empire and become superbly educated. They became so inventive that they came up with a quarter of all major inventions in the world, the most important of which was the invention of ships that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to collect great riches.
and the invention of capitalism as we know it today to finance those voyages. They, like all leading empires, enhance their thinking by being open to the best thinking in the world. As a result, the people in the country become more productive and more competitive in world markets, which shows up in their growing economic output and rising share of world trade. You can see this happening now as the US and China are roughly comparable in both their economic outputs and their shares of world trade. As countries trade more globally, they must protect their trade routes and their foreign interests from attack, so they develop great military strength. If done well, this virtuous cycle leads to strong income growth, which can be used to finance investments in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They must also develop systems to incentivize and empower those that have the ability to make or take wealth. In all of these cases, the most successful empires used a capitalist approach to develop productive entrepreneurs. Even China, which is run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sed a form of this capitalist approach. Deng Xiaoping, when asked about this, said, "It doesn't matter if it's a white cat or a black cat, as long as it catches mice. And it's glorious to be rich." To do this well, they must develop their capital markets. Most importantly, their lending, bond, and stock markets. That allows people to convert their savings into investments to fund invention and development and share in the successes of those who make great things happen. The Dutch created the first publicly listed company,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d the first stock market to fund it, which were integral parts of the system that produced massive wealth and power. As a natural consequence, the greatest empires developed the world's leading financial centers for attracting and distributing the world's capital. Amsterdam was the world's financial center when the Dutch were preeminent. London, when the British were on top. New York is now, and China is quickly developing its financial centers. Most importantly, the capitalists, the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must work together. Not only did the Dutch work well together, they were one and the same.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was granted a trade monopoly from the government and had its own officially sanctioned military to go out into the global markets to make and take wealth. The British followed with the British East India Company and had a similar coordination of their government, business, and military operations.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followed suit, as does the Chinese system today. As the country becomes the largest international trading empire, its transactions can be paid with its currency, making it the preferred global medium of exchange. And because their currency is so widely accepted and frequently used, people around the world want to save in it, making it the preferred storehold of wealth, and thus the world's leading reserve currency. The guilder was the world's main reserve currency when the Dutch led world trade, the pound was when the British led, and the dollar has been since the US led. Naturally, China's currency is increasingly being used as a reserve currency. Having a reserve currency enables the empire to borrow more than other countries. That advantage is huge. Think about it.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eager to save and hence lend back their currency to the empire. Countries without a reserve currency don't have that. And when the empire runs out of its own money, remember the United States in 1971? They can always print more. The exorbitant privilege afforded by the empire's reserve currency leads borrowing to increase
and the beginning of a financial bubble. This series of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leading to mutually supportive financial, political, and military powers, bolstered by the borrowing power of a reserve currency, have gone together since history began to be recorded. All the empires that became the most powerful in the world followed this path to the top. While in the top phase, most of these strengths are sustained, embedded within the fruits of their success are the seeds of their decline. As a rule, as people in these rich and powerful countries earn more, that makes them more expensive and less competitive relative to people in other countries who are willing to work for less. At the same time, people in other countries naturally copy the methods and technologies of the leading power, which further reduces the leading power's competitiveness. For example, British shipbuilders had less expensive workers than Dutch shipbuilders. So they hired Dutch designers to design better ships that were built by less expensive British workers, making them more competitive, which led the British to rise and the Dutch to decline. Also, as people become richer, they tend not to work as hard. They enjoy more leisure, pursue the finer and less productive things in life, and at the extreme become decadent. Values chang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during the rise to the top, from those who had to fight to achieve wealth and power to those who inherited it. They're less battle-hardened, steeped in luxuries, and accustomed to the easy life, which makes them more vulnerable to challenges. The golden era of the Dutch Empire and the Victorian era of the British Empire were such high prosperity periods like this. As people get used to doing well, they increasingly bet on the good times continuing and borrow money to do that, which grows into financial bubbles. Naturally, the financial gains come unevenly, so the wealth gap grows. Wealth gaps are self-reinforcing because rich people use their greater resources to reinforce their powers. For example, they give greater privileges to their children, like better education, and they influence the political system to their advantage. This causes the gaps in values, politics, and opportunities to grow between the rich haves and the poor have-nots. Those who are less well off feel the system is unfair, so resentments grow. But as long as the living standards of most people are still rising, these gaps and resentments don't boil over into conflict. Having the world's reserve currency inevitably leads to borrowing excessively and contributes to the country building up large debts with foreign lenders. While this boosts spending power over the short term, it weakens the country's financial health and weakens the currency over the long term. In other words, when borrowing and spending are strong, the empire appears very strong, but its finances are in fact being weakened. The borrowing sustains the country's power beyond its fundamentals by financing both domestic overconsumption and international military conflicts required to maintain the empire. Inevitably, the cost of maintaining and defending the empire becomes greater than the revenue it brings in, so having an empire becomes unprofitable. For example, the Dutch Empire overextended around the world and fought war after increasingly expensive war with the British and other European powers to protect its territory and trade routes. The British Empire similarly became massive, bureaucratic, and lost its competitive advantages as rival powers, particularly Germany, soared, leading to an increasingly expensive arms race and World War. The U.S. has spent about $8 trillion on foreign wars and their consequences since September 11.
and trillions more for other military operations and for supporting military bases in 70 countries. And it still isn't spending enough to support its military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 area around China. In this cycle, the richer countries eventually get deeper into debt by borrowing from poorer countries that save more. It's one of the early signs of a wealth and power shift. This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when it had a per capita income 40 times that of China's and started borrowing from Chinese who wanted to save in dollars because the dollar w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Similarly, the British borrowed a lot of money from its much poorer colonies, and the Dutch did the same at their top. If the empire begins to run out of new lenders, those holding their currency begin to look to sell and get out rather than to buy, save, lend, and get in. And the strength of the empire begins to decline. The decline. The decline comes from internal economic weakness together with internal fighting or costly external fighting or both. Typically, the decline comes gradually and then very suddenly. When debts become very large and there is an economic downturn and the empire can no longer borrow the money necessary to repay its debts, the financial bubble bursts. This creates great domestic hardships and forces the country to choose between defaulting on its debts or printing a lot of new money. It always chooses to print a lot of new money, at first gradually and eventually massively. That devalues the currency and raises inflation. For the Dutch, this was the financial crisis brought about by financial excesses and paying for the Fourth Anglo-Dutch War. Similarly, for the British, it was paying for its financial excesses and its debts from the two world wars. And for the U.S., it's been 3 cycles of debt finance booms and busts since the 90s, with the central bank stepping in each time with stronger measures. When the government has problems funding itself, when there are bad economic conditions, and living standards for most people are declining, and there are large wealth, values, and political gaps, internal conflic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s well as different ethnic, religious, and racial groups, greatly increases. This leads to political extremism that shows up as populism of the left or the right. Those of the left seek to redistribute the wealth, while those of the right seek to maintain the wealth in the hands of the rich. Typically, during such times, taxes on the rich rise, and when the rich fear their wealth and well-being will be taken away, they move to places, assets, and currencies they feel safer in. These outflows reduce the empire's tax revenue, which leads to a classic, self-reinforcing, hollowing out process. When the flight of wealth gets bad enough, governments outlaw it. Those seeking to get out begin to panic. These turbulent conditions undermine productivity, which shrinks the economic pie and causes more conflict about how to divide the shrinking resources. Populist leaders emerge from both sides and pledge to take control and bring about order. That's when democracy is most challenged because it fails to control the anarchy. And it is when the move to a strong populist leader who will bring order to the chaos is most likely. As conflict within the country escalates, it leads to some form of revolution or civil war to redistribute wealth and force the necessary big changes. This can be peaceful and maintain the existing order, but it's more often violent and changes the order. For example, the Roosevelt Revolution to redistribute wealth was relatively peaceful and maintained the existing internal order, while the French Revolution,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Chinese Revolution were much more violent and led to new internal orders. This internal conflict makes the empire weak and vulnerable to rising external rivals,
who, seeing this domestic weakness, are more inclined to mount a challenge. This raises the risk of great international conflict, especially if the rival has built up a comparable military. Defending oneself and one's empire against rivals requires great military spending, which has to occur as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and the empire can least afford it. Since there is no viable system for peacefully adjudicating international disputes, these conflicts are typically resolved through tests of power. As bolder challenges are made, the leading empire is faced with the difficult choice of fighting or retreating. Fighting and losing is the worst outcome, but retreating is bad too, as it cedes progress to the rival and signals that the empire is weak to those countries that are considering which side to be on. Poor economic conditions cause more fighting for wealth and power, which inevitably leads to some kind of war. Wars are terribly costly. At the same time, they produce the tectonic shifts that realign the new waters to the new realities of wealth and power in the world. When those holding the reserve currency and debt of the declining empire lose faith and sell them, that marks the end of its big cycle. Of the roughly 750 currencies that existed since 1700, less than 20% now exist, and all of them have been devalued. For the Dutch, this happened after their defeat in the Fourth Anglo-Dutch War, when they weren't able to repay the massive debts they built up during it. This led to a run on the Bank of Amsterdam and a desperate sell-off, forcing massive money printing, which devalued the currency and the empire into irrelevance. For the British, this happened after World War II, when despite their victory, they could not repay the massive debts they borrowed to fund their war effort. This led to a series of money printing, devaluations, and sell-offs in the British pound as the US and the dollar emerged dominant and created a new world order. At the time of this recording, the United States hasn't yet reached this point. While it has massive debt, spends more than it earns, and funds this deficit with more borrowing and printing huge amounts of new money, the big sell-off in dollars and dollar debt hasn't yet begun. And while there are great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occurring for all the classic reasons, they've not yet crossed the line to become wars. Eventually, out of these conflicts, whether they're violent or not, come new winners who get together and restructure the losers' debts and political systems and establish the new world order. Then the old cycle and empire ends and the new one begins, and they do it all over again. That's a lot of detail I just threw at you to paint a picture of how the typical big cycle transpires. Of course, not all of them transpire in exactly this way, but most largely do. So much so that it seems like the stories of rises and declines stay essentially the same, and the only things that change are the clothes the characters wear and the technologies they use. So, where are we heading? The future. Most empires have their time in the sun and inevitably decline. Reversing a decline is difficult because that requires undoing a lot that's already been done, but it's possible. By looking at these indicators, it's pretty easy to see which stage of the big cycle an empire is in, how fit it is, and whether its condition is improving or worsening, which can help one estimate how many years it has left. Still, these estimates aren't precise, and the cycle can be extended if those in charge pay attention to their vital signs and improve them. For example, knowing that a person is 60 years old, how fit they are, whether they smoke or not, and a few other basic vital signs, one can estimate the person's longevity.
One can do that with empires and their vital signs too. It won't be precise, but it will be broadly indicative and give clear direction on steps to take to increase longevity. It's most often the case that a nation's greatest war is with itself over whether or not it can make the hard decisions needed to sustain success. As for what we need to do, it comes down to just two things: earn more than we spend and treat each other well. All other things I mentioned, strong education, inventiveness, being competitive, and all the rest, are just ways of getting at these two things. It's easy to measure if we're doing them. So like people who want to get fit, let's get on the program and improve our vitals. Let's do that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My goal for sharing this picture of how the world works and a few principles for dealing with it well is to help you recognize where we are and the challenges we face, and to make the wise decisions needed to navigate these times well. Since there is a lot more to discuss and we are out of time, you can learn more in my book, Principles for Dealing with the Changing World Order,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is conversation at economicprinciples.org and on social media. Thank you, and may the force of evolution be with you. 재밌게 보셨나요? 포밍님 주무셨다고. 이런 영상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 그래서 어쩌라는 거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뭐 추가적으로 영상 하나 더 틀게요. 그럼 한 5분 정도 될 거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20년 정도 보육원에서 The future. Thank you, and may the force of evolution be with you. Are we, in your judgment, in a moment in which the world order is going to change? Yes, we're changing the world. 네, 애니메이션이 되게 In 재밌죠? 1945, we started the new world order. What I 잘 mean 만든 것 is, 같아요. throughout history, there's a fight. There's a fight for power. So there's a war, and then the winners come out of that war, and the winners set the rules. 1945, the United States had 80% of the world's money. Gold was money at the time. It had half the world's GDP. It had a monopoly on military power. So the U.S. set the world order. That's why the United Nations is in New York. Washington, D.C. has the IMF and the World Bank. And its currency became the reserve currency. And its currency became the reserve currency because of that set of circumstances. Things evolve, things change, okay, over history. So the three big things that are changing now that haven't occurred in our lifetime is the amount of debt and money creation. Large debt means the printing of money. Right. The large debt puts central bankers in a choice. Do you pay it back with hard money, or do you pay it back with printed devalued money? And if you pay it back with hard money, it's hard. In other words, that's when you have debt crises. So in all cases, they eventually print money, and that produces inflation, right? So that dynamics, the first... And that's the place we are at this moment.
That's the place we are at this moment. Okay. The second is when there's a great internal conflict, usually when there's a large wealth and values gap, and at the same time as you have a financial problem. Then you get populism of the left and populism of the right. In other words, those who feel disenfranchised want people who are going to fight for them. They don't want compromisers. They don't want them to be in the middle, because middle means that they're not fighting for them. They want them to have guts. So that you have populists of the left and populists And of their the positions harden. and their positions harden, and there are no compromises. That's why we're potentially in a situation that you could see in one of these elections, maybe in 2024, that neither side would accept losing. Perhaps we see that. You see, maybe you don't follow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So these things have not happened in our lifetime, but they happened many times in history. So if you look at that, you see from those patterns why the gaps become greater and the positions harden, and you see the dynamic. So that's the second. And the third is the rise of a great power to challenge the existing great power. In other words, I gave you the example of how the United States was so dominant in 1945. Now it's not as dominant. It is not dominant. In other words, China and the opposition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so we have a conflict. And there are 5 kinds of wars. And they start in this order, just sequentially, typically. A trade war, a technology war, a geopolitical influence war. Then you get into a capital and economic warfare, which we are now with sanctions. They always happened in history. And then there's a military war. And so you could see that progression happen through time. And that creates a template. So I like to look at the template and then plot dots to see how we're transpiring relative to that template.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상으로 동조 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군과 방산업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유럽의 다국적 회사인 에어버스가 중국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기 292대를 한꺼번에 주문받았습니다. 항공사의 경영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중국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몰아주기식 구매로 보입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뭐 어쨌든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뭐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랑 좀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차트 뭐인 것 같나요? 이 차트 뭔지 아시는 분? 차트가 이제 뭐냐면 달러 발행량이에요. 달러를 미국에서 얼마나 찍어냈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에 이제 M1 이제 통화량인데 발행하는 숫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 유동성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달러 계속 발행을 했지만 진짜 역대급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돈이 남아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달러 왜 이렇게 비쌈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금리를 올리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뭐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자산이 이긴다. 예.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시기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낮든 적든 아니 낮든 높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 시기에서 어떤 것에 투자를 할 거냐. 근데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에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옥석가리기 하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 쉽진 않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뭐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런 시기엔 투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포트폴리오를 분배할 때 어쨌든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막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그건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고 이제 2년, 3년, 4년을 봤을 때는 무조건 현금이 불리하다. 결국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그거고 뭐 그렇다고 그럼 지금 비트코인 풀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어쨌든 자산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시기인 거는 맞는 거고 지금이 그쵸? 맞는 거고 이걸 보고 내가 자산을 던져야 되겠다. 뭐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든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영상을 완전 잘못 이해한 거죠. 왜 영상을 완전 잘못 이해한 이유는 통화의 발행량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것이고 그쵸? 금리 인상의 시기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근데 금리를 다시 내릴 수밖에 없고 내리는 시기부터 또 자산 가격은 또 물론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결국엔 상승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계속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되려 입지가 커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나. 약간 이제 이거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이런 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지식 동아의 수명 같은 거.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당장 망할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근데 쇠퇴해 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모든 거에 정점이 있으니까요.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또 침체에 대한 시장은 무조건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더 확고해지는 저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도 있는데 진짜 진정한 화폐로서의 역할을 나중에는 수행할 거라고 봐요.
나중에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해본 세대는 한 번도 이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본 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세계가 변할 것이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아닌 다른 나라 혹은 어떤 다른 통화가 이제 지배할 수 있는 해서 올 수 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위험 자산이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의 시야를 넓히는데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막 이것 때문에 뭐 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다 각자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내가 건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화폐의 발행량이 정말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많이 늘어났다. 정말 많은 통화가 풀렸다. 그리고 많은 통화를 풀면은 그 부작용으로 더 많은 통화를 풀어야 된다. 뭐,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금지하면 끝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진짜 비트코인 금지 얘기하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네. 뭐 그렇게 치면 금도 금지하고 뭐 다 금지해야죠. 뭐 달러의 입지를 위협하는 모든 게 다 금지돼야죠. 단기적인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사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또 몰라요. 네. 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잠깐 받고요. 12시 40분까지 7분 동안만 받겠습니다. 7분 동안만 받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방송 또 킬 것 같은데, 네, 오늘 아마 저녁에 뭐 8시? 중국 주식 투자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이 코인에 미쳐있기 때문에. 리플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엘파는 그냥 그걸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저는. 클로즈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장기 투자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 장기 투자도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패배가 없다. 비트코인이 진짜 여기서 2만 불이잖아요. 막 여기서 막 20배, 막 40배 더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미국이 망한다에 베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이 망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 나오려면. 그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달러를 또 미친 듯이 찍어내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자산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런 이제 연쇄작용이 있어야 그 정도 가격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 진짜 30만 달러, 40만 달러 그 이상 가격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망한다에 베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미국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지 않았나. 한참 남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최소 몇십 년은 남은 것 같은데. 망한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뭐 또 모르는 거니까요. (5분까지만) 더 질문 받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도 하긴 해요. NFT 최근에 살려고 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아마 단기적으로 뭐 엠버서더 뭐라고 하지? KOL 이런 걸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여쭈세요. 물어보세요. 업비트 NFT는 그냥 쓰레기인가요? 전 쓰레기라고 봐요. 저는 NFT로 막 예술적인 가치 막 얘기하는 건 진짜 다 개스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스캠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뭐 납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NFT로 어떤 효용초를 만들 거면 그거에 대해서는 메이크 센스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적으로 막 뭐 어떤 미술적인 가치 찾는 NFT들은 다 진짜 스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POS, POW 중에 뭐가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POW는 계속 살아남을 거고요. 100%. 무조건 살아남고요. 그거는. 아무리 뭐 규제를 하고 해도 살아남을 거고. POS 같은 경우에는 POS가 그러니까 더 우세를 점할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근데 비트코인은 당연히 POW로 계속 할 거고. 테라 루나요. 글쎄요. 뭐 거래량이 나오는 한 거래소들에서는 상패를 안 하겠죠. 충분히 나오는 한. 영상 봐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트레이딩의 기본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만 해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죠. 바이프로스트 저도 손실액이 큰데 바이프로스트랑 바이파이랑 둘 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한 개도 안 팔았습니다. 솔직히 장기 투자하는 것들 빠진 것만 보면 거의 한 4, 50억 될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빠지셨겠지만 저도 솔직히 정말 많은 자산이 빠졌는데 진짜 하나도 안 팔았어요.
천식 없고요.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니까 좀 건조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감기 걸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땀이 잘 식고 이래서. 그럼 작년 같은 장이 다시 올까요? 아, 작년 같은 장은 무조건 다시 오죠. 좋은 시장은 또 오죠. 그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시장에 왔을 때 또 기회를 또 잘 잡을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해요. 좋은 시장에 왔을 때 내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얼마나 시장이 잘 편승하냐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 얼마나 하이프가 높은 프로젝트에 잘 투자하냐, 내가 트레이딩을 얼마나 잘 하냐, 순환매에 잘 자금을 돌리냐, 그리고 그 엑시스에 대한 시기를 적절히 잘 잡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잘 맞물려야 되는데 상승장에서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 방송은 아마 오늘 저녁에 또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으면 여러분들은 투자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떤 거시경제도 꼭 공부하시고 좀 어떤 투자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시야를 좀 많이 넓히시길 바랍니다. 방금 영상 좀 많이 어려우셨나요? 그쵸. 내용에 비해서 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코인을 시작한 건 2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원래 최근에 제가 은행 갔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그 뭐냐 부산은행에서는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은행에서는 제가 VIP인데 그 뭐냐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제 은행을 새로 뚫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직원이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일반 창구로 가서 일을 진행하다가 이제 직원이 제가 굳이 알리진 않았는데 제가 거래가 많은 거를 확인을 했더라고요. 확인하고는 은행 직원이 저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아, 거래가 되게 많으시다. 금수저시구나. 딱 이 말투로 이렇게 하는데 아 되게 웃겼어요. 금수저시구나.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그런 말 들어볼 줄은 또 몰랐었어가지고 은행 직원이 저를 이렇게 보면 씩 웃더니 금수저시구나 이러더라고요. 100억은 11월 달에 넘었었어요. 11월 달에 그때 항상 자산 최고점일 때 모든 자산을 다 해서 제가 11억이 넘었었 100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100억이 안 넘습니다. 좀 아쉽죠?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는 방송 종료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저녁 방송에서 또 뵐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